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기상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도 좀 잠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2022년 11호 태풍 흰남노인데 기상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태풍이 제주도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줬었어요. 22년 9월 달에. 그래서 그때가 아마 추석 연휴점이었을 텐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다 비행기가 결항되고 뭐 이랬었거든요. 네, 이제 지금 이 영상에 대한 앞으로 그런 이제 소개를 제가 좀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했습니다. 이 강의를 좀 의뢰를 받고 또 제주에 계시는 학생들 또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4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도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8월 달에 서울로 가긴 했지만 한 7년 정도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제주의 학생들의 고민들 또 선생님들의 고민들도 좀 동료들을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에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상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기상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우주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떠죠? 오늘 날씨 어떠세요? 오늘 좋아요? 네, 춥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서울 집에서 출발했는데 훨씬 더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짐을 많이 들고 온 게 너무 추워서 두꺼운 옷 막 이런 껴입다 보다 왔는데 제주에 오니까 그렇게 춥지 않아요. 이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자, 기상청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뭘까요? 날씨 예보예요. 매일매일 날씨 예보를 해주죠. 그 다음에 보면 저 맨 앞에 있는 꼬마는 웃고 있어요. 맑은 날. 그 다음 날 이제 화난 것처럼 막 울고 있죠. 지금 막 폭풍이 오려고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화가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랄까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날씨 예보를 하고 있고 날씨와 기후가 있는데 날씨는 그날 그 시간에 기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변할 수가 있죠. 근데 기후는 지구의 성격이라고 해서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평균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로 이제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뭐예요? 기후변화. 굉장히 많은 얘기하죠?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이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근데 지금은 여름이 훨씬 더 덥죠. 올여름도 굉장히 더웠어요. 네, 다음 장. 네. 날씨 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서울로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위성 제작을 하는 팀에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상청에서는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한 고도 36,000km 정도의 위성을 띄우고 이렇게 날씨 예보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2006년에 1호를 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2호, 그 다음에 이제 31년에 발사될 위성을 지금 설계도를 그리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작을 하고 있는 그 팀원 중에 같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위성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많은 선진국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은 천리안 위성 2호라고 해서 2018년 12월 5일에 발사를 했고 2019년 7월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발사하는 모습이고요. 저 가운데 보이는 것은 유럽 위성센터에서 띄어 올린 그 위성에 지금 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위성 천리안 위성이 탑재돼서 발사되는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현재 이 위성이 이 천리안 위성 2A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위성이 36,000km에 떠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구를 촬영을 하게 돼요. 이 뒤에 가면은 그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우주에서 자료를 지구를 관측하게 되면 그 많은 관측 자료들이 들어오는데 이 자료들이 인터넷 서비스나 굉장히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국가기상위성센터, 그 다음에 백업 시스템으로 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덕연구단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중 또 3중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위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위성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리고 위성도 통신 위성 있고, 날씨 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국방 위성. 우리가 국방 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질 못해요. 그런 초소형 위성들도 있어서 수십 개의 그런 위성들을 우리가 지금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직접 수신을 한다거나 간접적으로 수신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위성에서 촬영한 태풍의 모습이에요. 제주도는 태풍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태풍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그런 그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여기 제주도 산업의 특징상 농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근무할 때 보면 뭐 감귤밭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위성에서 실제 촬영한 모습인데, 태풍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모습들을 이제 위성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앞에 있는 게 이제 현재 작동이 되는, 관측이 되고 있는 위성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미 이제 작동이 끝난 건데, 왼쪽에 있는 모습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해상도로 가는 모습들의 그 위성을 볼 수 있고, 31년에 발사 예정인 위성은 훨씬 이거보다 더 해상도가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올해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보면 24년 11월 12일, 11월인데도 여러분 태풍이 많았었어요. 보통 태풍은 7월, 8월, 9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올해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특이한 영상인데요. 자, 우리나라 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일본 있습니다. 자, 태평양 바다에 보면 지금 태풍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동시에 있었어요. 지금 22호, 23호, 24호, 25. 그래서 이 태평양 앞바다에 보면 이렇게 구름들이 뭉쳐있는 것들을 위성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 진로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필리핀 쪽, 자, 필리핀과 대만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11월까지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렇게 특이한 영상이 잡혔어요. 그래서 11월에 이렇게 4개의 태풍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위성을 보면 이건 이제 색깔을 다르게 처리했는데요. 이건 우주에서, 그러니까 위성에서 관측한 그 신호를 이렇게 다 색깔 처리를 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관측되진 않습니다. 위성센터에서 어떤 특수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칼라 영상들을 만들어서 분석자들이 또는 사용자들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네, 이제 지난주 한 2, 3주 전이었죠. 어제도 여기 제주에 좀 눈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눈을 촬영한 거예요. 눈을 촬영한 건데, 자, 11월 27일, 28일에 서울, 그 다음에 충청 남북도 지방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냐면 한 47.5cm 정도. 그럼 성인의 한 무릎 정도 되거든요. 자, 이런 모습들을 영상에서 다 촬영을 했는데,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을 보면 저 영상들이 눈이에요. 그 다음에 저 서해안 바다를 볼까요? 특이한 구름들이 있죠. 특이한 구름이 어떻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빗자루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바다는 바다와 대기, 공기의 열 차이 때문에 그래요. 공기는 훨씬 차갑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이 공기의 흐름이, 북서풍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위성으로 이렇게 잘 보입니다. 네, 다음 장이요. 자, 앞에서 제가 일하는 그 직장을 잠깐 그런 진로 현장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진로는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 자, 우리가 2024년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인돌이에요. 여러분 고인돌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분? 어디서 봤어요? 이런 사진들 직접 가서 보셨나요? 네. 네, 수학여행 가서 굉장히 크죠? 고인돌 굉장히 크죠? 자, 이 고인돌이 사실은 옛날에 권력자들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크고 저보다도 아마 키가 클 거예요. 근데 이 돌들을 얼마나 힘들어서 그때 올렸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올렸겠죠? 근데 특이하게 고인돌의 덮개 돌에서 저 위에 보면 이렇게 테이블처럼 되어 있는데 이 돌 위에 별자리 모양 비슷한 게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은 그 청동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 쓰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저기에다가 저 위에다 돌에다가 별자리를 새겨 넣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특이하죠. 자, 왜 이런 별자리를 관측을 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도 이런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사진이 뭐죠? 다 보셨죠? 첨성대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내에서의 천문대라고 일컬어져 있어요.
과거 기록을 보면 저 위에도 뭔가 돌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지고 없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삼국시대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옛날에 역사 드라마 보면 일식, 월식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셨나요? 네, 일식이 일어났을 때 뭐 하늘에서 또 뭐 왕에 대해서 뭐 벌을 한다거나 행운을 준다거나, 이래서 하늘의 움직임, 여기 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관측을 하기 시작했죠. 관측을 해가지고 일식이나 월식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망원경도 없고 그저 별자리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쯤 일식이 될 거다, 월식이 될 거다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추측만 했을 뿐이에요. 네, 이제 고려시대로 가보면, 고려시대는 개성에 지금 이제 개성 천문대가 보존되어 있다고 나와 있긴 한데 현재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개성 이제 고려시대에도 천체 관측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사진이 김홍도 화가가 그린 만월대 회계도에 보면 여기에 이제 천문대가 하나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로 들어가 보면 조선시대에는 천문학이 더 발달하면서 제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상청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운관, 그 다음에 관상감으로 바뀌죠. 그런 이제 정부의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천체 관측과 기상 관측을 하게 돼요. 천체는 그 왕조의 흥망성쇠를 판단을 하려고 봤는데, 자, 기상 관측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무슨 민족이었냐면 농경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항상 별자리, 그 다음에 물, 비가 언제 오느냐, 그래서 빗물을 관측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치고기가 되겠고요. 저 왼쪽부터 보면 저건 혼천이라고 해서 지금 말하면 지구본 같은 거예요. 자, 1400년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지구본을 생각을 해냈을까? 자, 왼쪽에 있는 건 혼천이, 그 다음에 이제 앙부일기라고 해서, 이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해시계예요, 해시계. 그래서 태양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걸 보고, 저기 눈금에 침이 이렇게 닿는 걸 보고 몇 시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자경루입니다. 자경루는 뭐죠? 물시계예요. 그래서 물이 일정한 양의 물이 얼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걸 시간으로 만들어서 자경루라고 만들었고요. 이 세 개의 문화재들은 경복궁 앞에 있는 그 국립박물관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서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실제 교과서예요. 여기 보면 저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죠? 1440년에 한국에서 레인 게이지, 치국이, 그러니까 강수량계를 사용했다, 개발했다, 이런 얘기고, 요 사진이 교과서에 실제로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국이, 즉 강우량계를 최초로 개발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명한 영화죠. 천문, 하늘에 묻는다, 하늘의 이치, 뭐 이런 뜻인데, 이 두 천재입니다. 물론 신분은 다르지만 왕과 누구죠? 세종대왕과 장영실, 신분은 너무나 다르지만 하늘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두 천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앙부일기라든가 해시계라든가 치국이를 개발했는지 굉장히 잘 그려놓은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10,000원짜리 한 장씩 갖고 계시나요? 10,000원짜리 뒷장에 있는 그림이 이게 뭐죠? 네, 이게 혼천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10,000원짜리 보셨을 텐데, 이 세종대왕이나 장영실의 그 개발한 그런 도전적인 그런 호기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0,000원짜리 뒷장에 이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좀 간단하게 그려놓긴 했는데, 자, 혼천이가 있습니다. 네, 조선 후기에는 이제 우리 굉장히 힘든 역사이긴 하지만 임진왜란 또는 이제 호란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사회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나라는 굉장히 실용적인 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청나라랑 교류가 많아지면서 청나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양의 천문학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동설,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동설이라든가 망원경이라든가 그런 그 천문학들의 개념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 천문학의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기상청 여러 가지 직장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들은 수천 년부터 이렇게 별자리를 보면서 강수량계, 츠고기를 만들어가면서 발전해온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10팀을 봤는데 다 이런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의뢰를 받았을 때 학생들한테 현재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자, 오늘 우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를 더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저는 이제 대기과학이나 다른 일을 했는데 대기과학, 수학, 물리 뭐 이런 걸 했는데 만약에 우주, 천문학 뭐 이런 걸 하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고요. 아마 고등학교는 자연계열, 인문계열 뭐 이렇게 나눠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하겠죠. 자, 우주나 기상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일단 우리나라에 관련 있는 천문학과 대학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이런 대학들이 있었어요. 우주에 대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천문학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학, 물리, 또 대기과학, 컴퓨터공학, 엔지니어, 전파 굉장히 대부분이 자연 계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주 식량 얘기했던 팀이 있는데 그러려면 식품 영양, 아까 곤충 가루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걸 하려면 또 식품에 대한 공부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천문 대기에 관련된 학과들은 이런 학과들이 있으니 여기 계시는 멘토 선생님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 요거는 어떤 그 전 세계 대학의 그 순위를 매기는 곳에서 좀 갖고 왔는데요. 이런 대학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자, 미국 이런 천문학이나 자연 계열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 대학들에서 많은 기술들이 나옵니다. 또 아시아권으로 들어와 보면 동경대학부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부 위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일을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제 뒤에 조직도도 나오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주항공청 들어보신 학생, 선생님, 네, 우주항공청이 올 8월에 생겼어요. 올 8월에 생겼고 그 다음에 기상청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 제가 분홍색으로 해놨죠. 여기 들어가 보면 1년 동안의 공무원 채용의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연구기관은 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그 다음에 민간기업으로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민간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인데요. 여러분 이런 그림 처음 보시죠? 자, 맨 위를 보면 제가 저 빨간색 위주로 좀 보겠는데요.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국가의 정보 안위를 다루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그 다음에 통신 첩보 위성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주파수들, 통신을 할 때 여러분 특정한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밑에 우주항공청은 올 8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국가의 모든 우주산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기상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도 많은 통신위성들을 만들고 하는데, 환경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추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바다에도 굉장히 많은 배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해류, 자원 탐사를 하기 위해서 위성을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우주항공청은 저기 써 있죠. 대한민국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미국의, 여러분 나사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 한국의 나사를 목표로 올 8월에 개청을 했어요. 우주항공청, 그 다음에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대전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진은 거대한 망원경이에요. 거대한 망원경을 많은 국가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지구죠. 지구입니다. 달에서 찍은 지구예요. 달에서 촬영한 지구. 자, 이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정부 기관들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한 번씩 그 홈페이지도 가보시고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견학 프로그램 신청을 하셔서 직접 가서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내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국외는 어떨까? 사실 아까 어떤 학생도 스타워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주는 엄청난 그 경쟁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별들의 전쟁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모든 그 국가의 첨단 그 과학기술들의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영국에도 우리와 비슷한 우주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프랑스, 미국, 미국 나사는 지금 탑이죠. 탑 오브 탑이에요, 나사. 그 다음에 독일, 일본의 작사, 그 다음에 인도의 ISRO라고 있어요. 인도는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는 어때요? 인도에 대한 국가의 이미지는 약간 종교적이고 막 소들이 거리를 다닌다 막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달한 나라들이에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도의 인도나 아랍 계통, 그러니까 페르시아,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현재의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중동 지방들은 우리하고 숫자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해요. 여러분들 0 배우셨죠? 0, 제로의 존재를 누가 발견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는 학생 있으면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려서 가점을 드리라고 할까요? 네, 0, 제로라는 숫자의 개념을 개발함에 따라서 양수에서 음수로 간 수가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자, 이 0을 개발해서 생각해낸 사람이, 네, 저기서 먼저 손을 들어서, 네, 맞아요, 인도 페르시아 그쪽의 철학자 겸 수학자 겸 천문학자들이 그 0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도 우주 기관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아까도 보니까 일론 머스크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동영상에. 가장 핫하죠, 일론 머스크. 왜요?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핫한 인물입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아마 정부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스페이스 X라는 민간 우주 기업을 창업했어요. 2002년 5월에. 그래서 최초로 미국 우주 탐사 기업인데 이거는 민간 기업이에요. 나사는 이제 공무원 주도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민간인 주도로 우주 산업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냐면 우주 여행을 만들었죠. 그리고 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성을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 개를 만들어요. 수십 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띄어 올리는, 발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사진이죠. 아폴로 11호 달 착륙입니다. 아마 69년 7월 20일에 발사를 했어요. 자, 69년이면 지금부터 한 50 몇 년 됐죠? 거의 60년 가까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태어나지 않았을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때는 인류에 있어서 정말 혁명적인 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했습니다. 자, 인간으로서 지구 밖에 처음으로 나가서 착륙한 거예요. 우주에 가는 방법은 우주선을 타고 가는 방법이 있죠. 자, 우주를 관측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원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거. 두 번째는 직접 인간이 가서 관측하는 방법인데, 처음으로 69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3명입니다. 이 세 분. 왼쪽부터 닐 암스트롱이라고 해서 선장이었고요. 두 번째 마이클 콜린스, 이제 이 아폴로 탐사선을 싣고 간 사령선의 비행사, 그 다음에 버즈 올드린에서 달 착륙선 조종사, 이렇게 3명이 갔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암스트롱이 촬영한 올드린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인류의 발자국이에요. 달 표면에 남은 인류의 발자국인데, 이 발자국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있어요. 왜?
왜 있을까요? 한 60년 전. 네, 잘하시네요. 네, 우주에 지금 달에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중력도 없죠, 또 대기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69년을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우주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마 69년에 이 발사하는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다 지켜봤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혁명적인 그런 이제 탐사가 있었죠. 그 다음을 볼까요? 네, 이웃나라 일본이에요. 자, 앞에서 봤던 그 미국 사람들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주 비행사라고 부릅니다. 저 앞으로 잠깐. 네. 자, 이 옷을 어떤 걸 입고 있었죠? 아까 옷 입고 나온 팀 있었죠? 분홍색, 핑크, 네. 핑크한 우주복 입고 나왔잖아요. 보면 어때요? 아까 만든 우주복하고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흰색이에요. 기본적으로 흰색. 아까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왜 우주복은 다 흰색일까? 그래서 네, 왜 흰색일까 해서 그 몇 명이 뭐 파란색 만든 사람, 노란색 만든 사람, 핑크색 만든 사람 뭐 있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좋아해요. 근데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보면 이 옷이 되게 무거워 보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헬멧을 굉장히 쓰고 있고 그 뒤에 보면 산소통 같은 게 있어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력이 없어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점프하듯이 펑펑펑펑 이렇게 가요. 이게 69년 당시의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장. 네, 그러면 이거는 현재랑 가까울 건데 모리 마모루라는 분이에요. 자, 이웃나라 일본이죠. 자, 일본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일본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통역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분이 일본 과학관 협회장으로 지금도 연구하고 계세요. 교수이자 우주비행사이자 과학관 하는데 1985년에 발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92년까지 실험을 하고 우주를 간 건 언제냐? 2000년도에 가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십수년을 노력을 해서 우주를 갑니다. 그때 요 옷을 입고 갔어요. 모리 마모루에서 한쪽에 이제 미국 국기, 일본 국기에서 이렇게 갔는데 앞에 있는 우주복보다는 조금 가벼운 우주복이 됐고 빨간색이 됐어요. 아까 흰색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태양빛 반사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흰색이 그 당시밖에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 이렇게 선구자가 나오니까 그 이후로 15명의 우주 비행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15명 정도 됐고 우주 정거장이라고 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선장을 맡을 정도로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앞에 여기 3명이 공군이에요. 일본의 공군인데 이분들이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주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주비행사에 꿈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을 좀 찾아보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와서 발전을 해왔는가. 그 다음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국과 일본의 사례고요. 러시아는 사실 잘 몰라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도 굉장히 우주기술이 발전되어 있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고 질의응답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요. 저는 이제 선택을 해서 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하고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라.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맨 위에 있는 지도는 우리가 익숙한 지도죠. 우리나라가 맨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이 중심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어디죠? 밑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지도예요. 대서양이 중심인 나라예요. 자, 여기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자, 여기 보면은 사과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다음 장. 네.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이 지도는 어디서 보는 지도일까요? 아는 학생? 손 들어볼까요? 네, 저기. 호주. 네, 호주. 어디죠?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네. 호주에서는 바다밖에 안 보여요. 자, 태평양이 중심인 나라에서 공부하고 자란 학생들.
대서양이 중심인 그런 나라에서 공부하고 한 학생들,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 저렇게 드넓은 바다를 보고 자란 학생들과 여러분들은 같이 살아가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앞에 일본 우주비행사 얘기도 있었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하고 됐어요.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더 많은 그런 소통을 해야 되고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올해 굉장히 핫했죠. 뭐 때문에? 인공지능. 아까 어떤 팀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뭘 만들었는데 실제로 뭘 했는지는 잘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자, 인공지능 올해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이 인공지능이 됐어요.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은 그 나라 과학기술의 척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받았죠.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었냐면 뭐 물리라든가 생화학이라든가 뭐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올해 화학상과 물리학상이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됐습니다. 자, 맨 위에 사진 어떤 거죠? 아는 학생 맨 위에 있는 거? 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네, 2016년에 알파고, 2016년에 저기 알파고, 영국 국기 있는 데가 알파고, 그다음에 한국 국기 있는 데 저분이 누구세요? 네, 이세돌. 자, 이때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선택을 했을까?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알파고가 저기 보면 구글 딥마인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챌린지 매치, 도전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한테 도전장을 냈는데 그 도전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돌 구단인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4번 졌으니까 잘못했다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사람이 인류가 된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볼까요? 알파고랑 관심 있는 분이 여기 관련되는 분이 여기에 있어요. 화학상을 받은 분 누굴까요? 데이미스 허사비스 영국 구글 딥마인드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알파고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나서 뭘 했냐면 바둑을 좋아했대요. 부모님 영향으로. 그래서 그 상금을 가지고 컴퓨터를 사서 자기가 인공지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를 만들어서 지금은 아예 이제 대적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들인데 저 존 호필드라고 왼쪽에 계신 분은 올해 90세. 여기 제프리 힌턴 교수는 70세. 이분들이 거의 수십 년을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개발한 그 방법들이 지금 모든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회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장. 네, 이 그림은 1968년에 제작돼서 상영된 영화예요. 제목이 뭐냐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자, 1968년에 2001년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이미 2001년 지나갔죠. 근데 여기서 이 포스터를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많이 나와요. 우선 자, 가운데 거 볼까요? 우주 비행사들이 모습이 비슷해요. 지금 보면 68년이면 거의 60년 가까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 우주보, 그 다음에 그 탐측하는 장비들, 우주선 날아다니죠? 그 다음 요거는 뭐냐, 여기 태블릿 PC예요. 여러분들 지금 태블릿 PC 다 보시죠? 68년에 이런 상상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우주식량이에요. 우주식량. 아까 무슨 떡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피자도 나왔고, 저 피자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자, 이걸 보면 그냥 가루나 무슨 죽 같은 케이크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스푼도 하나 있어요. 아까 스푼을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약간 쇠로 되어 있고 저희 컵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면 68년에 이미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들어가서 이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고장이 났는지 말을 안 듣고서는 거기서 벌어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미 1968년에 이런 상상들을 우리가 한 거죠. 네. 자, 빅테크 기업들을 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인공지능 게임 플랫폼 등을 전 세계에 유통을 하는 기업들인데, 자, 1등이 누구예요, 여러분? 1등이 애플이에요, 애플. 자, 아이폰 다 갖고 계시죠? 맥 컴퓨터.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구글,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우주 산업도 어떻게 되냐면 리드하고 있어요. 우주 산업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을 가느냐, 이 회사들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예, 삼성. 우리나라는 13위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빅3에서 3대장은 누구냐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예요. 자, 엔비디아는 그 창업자가 누구죠? 엔비디아는 마이클 황이라고 해서 대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만은 반도체가 국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가 스탑을 하면 전 세계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이런 세 개의 회사들이 지금 지구에서 있는 모든 산업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장. 네. 자, 이거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인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과학기술 쪽의 영화 중에 하나예요. 84년에 만들어졌어요. 84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 터미네이터 보셨죠? 선생님들은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충격받았었어요, 처음에. 근데 보면 기계에 쫓기는 꿈을 꾸고 나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하고 싸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때 언제였냐면 2029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왜냐면 전 세계가 핵전쟁 이후에 사람 다 죽고 하면서 인공지능 로봇가 전 세계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그런데 불과 여러분 29년은 몇 년 남았어요? 이제 5년 남았어요. 아마도 그때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빨리 기술은 개발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인공지능들, 우주산업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 평가표에 보니까 팀제, 얼마나 팀워크가 좋았느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절대로 못해요. 혼자 절대로 못해서 좋은 동료들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어떤 미술관 갔다가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촬영을 한 건데 변시지라는 분이 이런 그림을 그리셨답니다. 이게 서귀포 앞바다, 그다음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본인 작가의 말, 이게 초가집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맑은 날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잔잔하고 되게 조용하고 좋은 날인데 두 번째는 어떤 날이다?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서 폭풍이 오기 전 날이고 이날은 완전히 폭풍이 불면서 거의 뭐 난리가 난 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길게 살다 보면 맑은 날, 구름 낀 날, 폭풍이 낀 날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려면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 내 친구, 선생님, 가족, 부모님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야지 여러분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참석하신 그 학생들 보니까 다 아이디어도 좋고 아마도 이 일을 오랫동안 계속 같이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바꾼 사과가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인간에게 어떤 목표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과죠? 네, 아담과 이브, 선악과예요. 이거는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는 사과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과일까요?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 꼬마가 머리에 사과가 있어요. 네, 저거는 윌리엄 테리라고 그 독재자에게 항거하는 건데 여기 지금 화살 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윌리엄 테리예요. 이 영주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자기 아들한테 아들 머리에 사과를 놓고 활로 쏘라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췄어요. 이거는 중세에서 그러니까 독재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이동하는 사과가 되겠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네, 뉴턴이죠. 뉴턴의 상상화예요. 뉴턴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저게?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저게 뭐라고 써 있냐면 프린키피아에서 자연 철학의 과학적인 원리. 자, 프린키피아. 그래서 만약에 뉴턴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주산업 못했을 거예요. 왜? 만유인력 생각해내셨잖아요. 언제? 어디서? 네, 여기 보면 사과나무 아래에서. 네, 사과나무 아래인데 이때 역사적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1400년대에 유럽은 어땠어요?
흑사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흑사병은 피부가 까맣게 변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패스트를 알려줬죠. 그래서 런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 때문에 지금 우리 작년, 재작년 여러분 코로나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다 전염병이 돼서 학교가 어떻게 됐다? 학교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시골로 내려가지고 한 2년 동안 요양을 하는데 매일 아침 이 사과나무 밑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툭툭툭 떨어지는데 사과가 떨어졌는데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먹죠. 네, 일단 먹어요. 일단 먹고 또 떨어지면 뭐 이제 주워다 갖기도 하고 뭐 팔기도 하고 남한테 주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뭘 했다 이걸 가지고 야, 왜 사과가 떨어지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 이 복잡한 물리 안 배워도 될 거예요. 물리수학. 자, 만유인력 법칙을 생각하면서 중력이란 개념을 생각한 거예요. 밑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중력이 있다. 그래서 사과를 끌어내린다. 만약에 사과가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다 우주복을 입고 있던지 다 거꾸로 매달려 있던지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뉴턴의 사과가 근대 물리학, 근대의 힘의 법칙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신가요? 네, 애플. 이분이 누구죠? 스티븐 잡스죠. 스티븐 잡스. 자, 아이폰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들고 있으면서 이분은 정말 천재 중에 한 분이신데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자, 애플의 로고를 보면 사과 한쪽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네, 사과 한쪽이 없어요. 이걸 두고 그 해석이 분분한데 스티븐 잡스가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썩은 부분을 도려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고. 자, 처음 이 애플, 그다음에 아이콘,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흔하게 쓰고 있지만 이걸 맨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수십 년 동안 개발을 했어요. 굉장히 이 휴대폰, 스마트폰, 맥 이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혁명적인 그런 기술을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자, 제가 4개의 그 의미 있는 사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자, 각자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진로를 가실 건가? 제가 오늘은 우주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같이 일할 세상은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같이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